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특보 지명을 놓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그 밖에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지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언론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만큼 적임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이 특보를 지명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업무 능력에서는 최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한 뒤에 동아일보 기자로 정치부 부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동경특파원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대, 20대 대통령 인수위에 모두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 대통령실 그리고 그 대외협력 특보도 하시고 대변인도 하셔가지고 업무와 관련한 경력에 있어서는 이분보다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보수의 인재 풀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특히 언론 쪽에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 풀이 또 좁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또 어느 정도 그 능력을 갖추신 분들은 또 다음에 총선을 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과 어떤 그 능력도 뛰어나지만 따로 대안도 없었다. 이분밖에는 대안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업무 능력과 보수의 인력풀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시대는 2023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분 벌써 10년 전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역할을 하셨던 부분도. 근데 또 이분 또 고령의 나이죠. 이제 70대가 됐는데 어떤 방송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어떤 이런 분야에 있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가 방통위가 방송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통신도 다 관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동관이란 분이 적절했는가? 개인사를 떠나서 일단 개인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그 논란이 됐지만은 그걸 다 떠나서 어떤 공무로 봤었을 때도 과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사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동관 지명자 우선 가짜뉴스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을 했고 BBC, NH 같은 그런 신뢰받는 공영방송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한다. 또 넷플릭스 같은 그런 미디어 기업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방통위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이제 가짜 뉴스를 막겠다라는 그 일성에 사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라는 거는 오보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는 오보가 아니고 가짜 뉴스는 마약 같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제조돼 가지고 유포되는 마약이 한 개인의 일생도 망치지만 나라의 국운까지 기울게 한 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많이 본 사례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는 제조해서 유통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 판매되는 어떤 이 전체적인 과정이 하나의 그 잘못된 생태계에서 기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의도적이고 때로는 그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가 단순히 방송과 관련한 공정 보도, 그런 적정 보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사이버 심리전,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공 안보 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심리전을 하고 있는 전장인데 북한에서도 최근에 그 김영철이라는 분 있죠. 천안함 폭침도 주도하고 연평해전 그리고 디도스 공격 2009년에 그런 것까지 주도하신 분을 이제 노동당 선동부 산하로 지금 임명을 했어요. 그걸 이제 앞으로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대남 어떤 그런 모종의 미디어와 관련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북한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방통위가 단순히 언론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그 사실은 사이버 심리전의 최선두에 전장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외에서 특파원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장이가 자기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통위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네, 지금 이동관
내정자라고 해야 되겠죠. 내정자가 밝혔다시피 어떤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가짜 뉴스가 참 의미가 모호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가짜 뉴스가 그냥 자기 측에 불리한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얼토당토 않은 내용의 어떤 그런 뭐 진실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를 뭐 가짜 뉴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최근에는 오히려 본인 어떤 자기 진영에 불리하면 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이걸 어느 한 측에서 저는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말 그대로 가짜 뉴스가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커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작게는 인간사, 크게는 경제, 국가 경제까지도 저는 망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쪽 진영에서에 서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했어서 이것을 억누르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려하는 바는 과거에 이동관 내정자가 뭐 홍보수석으로 MB 정권의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언론사에 대한 어찌 보면 강제적인 뭐 이 탄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에 뭐 파업도 굉장히 길었었고요. MBC와 KBS 같은 회사들이 뭐 그 기간 거치면서 뭐 참 조직이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인위적인 어떠한 뭐 개편을 한다든지 방송사에 길들이기를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도 있는 뭐 BBC, NH 같은 공영방송, KBS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정부를 비판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합당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비판을 했다 그래서 그런 입마저도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위적인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 이 특보 지명 소식에 민주당 용산으로 즉각 달려갔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뭐 과거 언론 탄압의 장본인이다. 뭐 여당에서는 뭐 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가시는 분들의 판단을 할 때는 항상 과거 행적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동관 내정자가 과거에 누구나 뭐 알고 있다시피 뭐 홍보수석으로서 어떤 문건이라든지 국정원 문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어떤 방송 통제를 한다든지 어떤 뭐 일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좀 불리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사람을 뭐 진행자를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내정을 철회를 해달라는 의미로 어저께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어질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저는 뭐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리라 보긴 봅니다만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온 이동관 내정자의 과거 행적과 그다음에 개인사적인 부분, 뭐 학폭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과거 홍보수석으로서 부적절한 어떠한 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국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야당에서 과거 언론 탄압의 장본인이다 철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짜 뉴스에서는 그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여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무엇이 가짜 뉴스냐? 이거는 단순히 오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짜 뉴스 그러니까 모종의 어찌 보면 계획하에서 생산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렇게 유통되는 뉴스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정치적인 토양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여당, 야당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은 고민을 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가짜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그 앞으로 이제 방통위원장으로서 해 나갈 일에 대해서 또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얼마든지 또 민주당이 지적하고 뭐 불러내서 또 질문할 거 질문하고 자료 제출하라고 할 거 또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민주당 측에서 이제 후쿠시마 선전선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해찬 대표나 또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 측이라고 볼 만한 또 김어준 대표의 그런 발언들이 그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고소고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민주당도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혹시라도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 보겠다라는 생각이 그동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관 지명자에 대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텐데 앞서 설주환 변호사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들 학폭 논란 같은 그런 개인사 문제 그리고 MB 정부 때 방송 장악 논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사적으로는 이제 학폭 문제입니다. 학폭과 관련해서는 우선 피해자라고 이제 지칭되는 분이 자기가 그걸 학폭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진술도 왜곡되고 과장된 게 좀 있었다 이렇게 언론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전학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전학이라는 게 기숙학교 그 하나고가 기숙학교거든요. 기숙학교라는 걸 고려해가지고 담임이 전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심지어 그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그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고 교감을. 그게 2015년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고발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게 특별히 그게 뭐 어떤 범죄 혐의나 그런 게 없다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무혐의 결정이 났고 항고도 했는데 계속 동일한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학폭 문제 물론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까지는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학폭이라고 해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방송장악, 인사청탁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와 관련한 그 뉴스가 어떤 걸 근거로 하냐면 2017년 12월 국정원 요원이었던 A 씨가 그 부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동관 뭐 수석 MB 때 뭐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2017년 12월이면 그때는 적폐 수사로 아주 광풍이 불 때입니다. 예. 그거는 뭐 친박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소도 되고 그 감옥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7년 12월에 그 A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진술을 하는데 그거를 과연 그게 만약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이동관 내정자를 뭐 가만히 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 문제가 안 됐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와가지고 그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왜 처벌 안 하셨어요? 왜 기소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처리할 문제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동관 내정자가 임명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정부 때도 처벌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거는 정쟁이고 뭐 그 외에 다른 목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학폭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없었다고 한다면 전학을 왜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러니까 뭔가 있었다는 내용을 지금에 와서야 뭐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뭐 어떻게 했는지 그 피해자가 느끼는 바는 또 다를 수가 있는 문제인데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벌써 한 2달 전부터 한참 논란이 됐었었는데 약간 좀 김이 빠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미리 뭐 김 빼기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2달 전부터 이동관 수석에 대한 어찌 보면 뭐 내정자에 대해서 계속 내정을 하겠다라는 말만 해서 뭐 계속 논란만 키워왔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좀 폭발력을 좀 잃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아니든 간에. 그리고 뭐 방송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B 정부에서의 방송자학이 뭐 원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위법하지 않다 해서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행위 자체가 위법할 수 뭐 어떤 형법이라든지 형사적으로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시에 그러면 그러한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왜 MBC는 그 장기간 파업을 하고 KBS도 장기간 파업을 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가 이것을 형사적으로 뭐 문제가 안 됐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분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행동을 또 오히려 더 교묘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더 다짐도 받아야 되겠고요, 본인에게. 뭐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방통위 같은 경우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미 통과시킨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안 하고 계세요. 국회는 통과를 했는데 예. 이런 부분이라든지 좀 방통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한편 윤석열 대통령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도 재갈했습니다. 결국에는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안을 재갈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그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게 그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햇볕 정책 이후로 굉장히 좀 온건한 쪽을 이제 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런 이제 적대적인 그리고 계속 도발하는 이 상황도 엄중히 보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 통일부 내정자 이제 곧 재가를 하면 그 장관에 임명되실 텐데 이분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동안에도 맞는 이제 그 대북관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해오신 분이세요. 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분이 어떤 뭐 개인적인 비위가 있다, 뭐 다른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이거는 그 통일과 관련한 통일 정책과 관련한 방향 자체의 전면적인 수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애초에 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으로 김영호 장관이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런 굉장히 야당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또 장관에 내정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의도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본인이 제대로 한번 그거를 구현을 해내셔야지 그래야지 통일부 장관 잘 임명을 했구나 적어도 최소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방향이 다르니까 비판할 수 있더라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과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윤 대통령 임명을 강행했거든요. 네, 참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 무용지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의힘이 뭐 통과 보고서 채택 안 한 경우 그래서 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계속 그런 게 여야가 나눠져가지고 이어져 오고 있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개인사만 뭐 계속 문제를 삼아서 어떤 흠집 내기식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도 문제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저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사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발언이라든지 과연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너무 과거에 극단적인 발언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북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의 시진핑을 제거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뭐 대외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만한 발언들을 과거에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윤 대통령이 강행한 부분은 참 유감이다 저는 그 평가를 하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임명이 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통일부가 어떤 통일부의 색채를 가져갈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뭐 진짜 유화적인 것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떤 긴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저희 주제를 좀 돌려서요.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드디어 성사가 됐습니다. 둘이 내년 총선 승리하자 이 뜻은 같았는데 이 대표는 단합을 강조했고 또 이 전 대표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좀 묘하게 온도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두 분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뀌어야지 좀 정상같이 좀 보이는데 예. 이게 좀 뭐 지금의 현재 어떤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저는 이 대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단합을 얘기하신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이제 혁신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의미는 많이 좀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하셨는데 네. 서로가 뜻하는 바는 약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물론 예. 당연히 민주당에 속해 있는 두 분으로서는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국민의힘보다는 한 석이라도 많은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는 두 분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분의 뜻도 아마 똑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저는 뭐 잘 만나셨다. 적절한 시점에 과거에 좀 뭐 지난 두 번이나 연기가 되면서 뭐
당연히 기후 상황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어저께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만나셨으면 했었어요. 비공개로 만나셔가지고 그냥 뭐 미리 공개하지 말고 차라리 예. 이렇게 만난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시는 것이 어떤 오해를 낳지 않은 저는 그러니까 오해석 여러 해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뭐 파급력을 전 단절하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저는 비공개 회동을 함으로써 서로 이제 정제된 언어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일단 시작은 참 좋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상대당 입장에서 이 둘의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게 2번 연기됐잖아요. 예. 2번 예. 수혜 연기돼서 때문에. 3번째 이제 만나시게 된 건데 이미 연기를 한 2번이나 연기되고 3번째 만난다는 것부터가 이 그 만남에 대한 의미를 조금 축소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이야기들도 이재명 대표와 당연히 단합을 이야기할 텐데 이낙연 대표는 혁신을 이야기하셨는데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 회복이라고 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도덕성 회복이 혁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도덕성 회복을 할 수 있냐 이런 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당이 도덕성이 없다. 민주당이 지금. 그리고 그 민주당의 도덕성이 없는 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실현하기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실현하기 불가능한 목표를 이미 제시를 하면 그러면 이 회담은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낙연 대표만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그 입국만 하실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일성이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이러고 나서 엄중하게 지켜보세요. 뭔가 좀 이 민주당 특유의 스펙타클한 내부 정치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지금 만나가지고 도덕성 회복 이야기하면 아니 일단은 싸우시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하신 것 같은데 예. 싸우시겠다는 거하고 실제로 싸우는 건 다른 거거든요. 굉장히 그 사이에 그 4차원의 벽 같은 게 있어요. 큰 강이 있고. 근데 과연 그 큰 강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낙연 전 대표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둘의 만남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회동으로 좀 당내 개파 갈등이 수그러들까요? 네, 뭐 금방 이렇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뭐 그래도 두 분의 뜻이 일단은 일치하고 있는 방향.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개파를 불문하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그러니까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라면 뭐 그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뭐 공천과 관련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개파가 이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개파가 뭐 숫자로 꼽아보면 실제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예.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서른 의원이나 유영찬 의원 외에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많은 그룹은 중간에서 관망하는 그룹이 제일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개파 갈등이 언론에서 약간 좀 부추기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뭐 개파 갈등이라고 불리울 만한 것들이 과연 있었을까? 저 당내에서 보면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공천의 시즌이 왔었을 때 그때 가서 조금 뭐 이런 티격태격한 모습이 있겠지만은 뭐 그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니까요. 당내에서 당연히 공천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어찌 보면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과정이 당연히 정당 내에서는 하나의 정치이기 때문에 뭐 개파 갈등이란 것이 뭐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인가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내 개파 갈등? 그 수박과 개딸이 싸우는 건 정해진 것 같아요. 도덕성 예. 회복을 조건으로 내세운 이상 전선은 일단 쳐져 있는 거고 근데 둘 다 이 전선은 쳐져 있는데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낙연 대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싸움을 붙는 그런 능력이 지금 많이 동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이 얼마나 구현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계속 예. 이대로 약간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연영석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